안녕하세요. 스포츠의 모든 것 명장 스포츠입니다. 6월 7일 A매치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되는 매치업이다. 벨기에는 4-2-3-1 구조 안에서 루카쿠를 최전방 기준점으로 세우고 데브라이너와 트로사르가 2선에서 공격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데브라이너가 3선과 2선 사이에서 전진 패스를 넣는 순간 튀니지 수비는 중앙을 막을지 측면 침투를 따라갈지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좌측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벨기에는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외곽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 루카쿠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피지컬 우위를 앞세워 헤더와 포스트 플레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튀니지 수비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 튀니지는 후방 탈압박 이후 중원까지는 볼을 운반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선택지가 단조롭다는 문제가 크다. 미드필더 진영을 넘어가는 순간 패스의 각도가 줄어들고 공격진이 파이널 서드에 도착하기 전에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튀니지가 초반에는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세우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벨기에의 전진 패스와 박스 근처 연계에 흔들릴 수 있다. 벨기에는 최종 수비 진영에서 시작된 볼을 3선을 거쳐 2선으로 빠르게 넘기는 전개를 통해 튀니지의 압박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그 흐름이 발빠른 전방 침투 자원에게 직선적으로 이어진다면 튀니지 수비 조직의 빈틈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벨기에는 루카쿠의 헤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와 낮은 컷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공격 선택지 차이는 단순한 점유율 우위가 아니라 실제 득점 기대값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벨기에는 패스 속도, 침투 타이밍, 페널티 박스 안쪽 마무리 옵션에서 모두 앞서며 승부의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아르메니아가 카자흐스탄의 5백을 어떻게 흔드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카자흐스탄은 5-4-1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며 중앙을 좁히려 하겠지만 압박 이후 뒷공간 활용이 정교하지 않으면 공격 전환이 단조롭게 끊길 수 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3선에서 첫 압박을 벗겨낸 뒤 곧바로 전방을 바라보는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원에서 볼을 한번 지켜낸 뒤 세비키안, 샤고얀, 스페르치안이 2선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 카자흐스탄 수비 간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비키안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상대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샤고얀은 넓은 위치에서 수비 시선을 끌어낸 뒤 순간적으로 안쪽 침투를 가져가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스페르치아는 2선 중앙에서 원터치 패스와 전방 침투 연결을 담당하며 카자흐스탄의 어설픈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아르메니아의 3선 자원이 상대 압박을 벗겨낸 뒤 바로 전방을 바라보고 2선 자원들이 그 패스를 원터치로 이어주면 카자흐스탄 수비는 한 박자 늦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사모로도프와 켄제백의 측면 전환을 살려야 하지만 첫 패스가 늦거나 지원이 부족하면 공격은 쉽게 고립될 수 있다. 타기베르겐이 중원에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려 해도 아르메니아가 좌우와 중앙을 번갈아 찌르면 커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볼을 벗겨내는 장면은 만들 수 있어도 그 다음 전개에서 아르메니아 수비 조직의 약점을 직선적으로 찌르는 완성도는 부족할 수 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압박을 벗겨낸 뒤 원터치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박스 안쪽 슈팅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전반에는 카자흐스탄이 수비 숫자로 버티는 시간이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컨트롤과 간격 유지에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 2차 볼과 박스 외곽 재정의 상황에서도 아르메니아는 다시 전방 움직임을 살려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결국 경기의 방향은 아르메니아가 중원에서 압박을 벗겨낸 뒤 얼마나 빠르게 전방 침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이 흐름이라면 아르메니아가 카자흐스탄의 어설픈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 경기는 루마니아가 웨일즈의 하프 스페이스 수비 약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웨일즈는 4-1-4-1 구조에서 중원 숫자를 확보할 수 있지만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위험 구간이 크게 열린다. 루마니아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릴 수 있다. 스탄치우가 2선에서 공을 받는 순간 전방을 바로 보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스를 넣어주면 미하일라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이후 박스 측면에서 낮은 컷백이 들어가면 비를리아를 비롯한 루마니아 공격진에게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연달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웨일즈는 단순히 박스 안 숫자만 채우는 수비로는 루마니아의 공격을 막기 어렵다. 하프 스페이스를 닫기 위해 중원 라인이 내려오면 이번에는 박스 외곽에서 스탄치우의 전진 패스와 슈팅 선택이 살아날 수 있다. 반대로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서면 미하일라의 스피드가 측면 뒷공간을 직접 파고드는 장면이 나온다. 이 양자택일 구도가 루마니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루마니아는 코너킥 상황에서도 확실한 위협 요소를 갖고 있다.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러닝 점프로 들어가며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패턴은 웨일즈 수비가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실점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첫 블록이 늦거나 마킹 전환이 어긋나면 루마니아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웨일즈도 브룩스와 윌슨의 2선 전개, 제임스의 측면 스프린트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더블 볼란치로 중앙을 보호하고 풀백의 전진 깊이를 조절하면 웨일즈의 역습은 측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루마니아는 공격 루트가 더 선명하고 웨일즈는 하프 스페이스 수비와 세트피스 수비에서 동시에 부담을 안게 되는 매치업이다. 전반에는 웨일즈가 라인을 정돈하며 버티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겠지만 루마니아가 측면 침투와 코너킥 패턴을 반복하면 경기 흐름은 점점 홈팀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 컷백 루트, 니어포스트 세트피스 패턴까지 더 다양한 득점 경로를 가진 루마니아가 승부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중원 템포와 박스 근처 세트피스 위협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알바니아는 아슬라니가 중원에서 공이 방향을 빠르게 바꿔주며 룩셈부르크의 느린 중앙 수비 전환을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아슬라니가 짧은 패스 이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면 룩셈부르크의 파이브백은 라인을 맞추기도 전에 박스 앞 공간을 내줄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중앙에서 볼 순환이 느려 공격 템포가 늘어지고 이로 인해 상대 수비에게 정렬할 시간을 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알바니아는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 빠르게 이선으로 공을 연결하고 우준이의 침투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낼 수 있다. 우준이가 최전방과 측면 사이에서 수비 시선을 흔들면 바이라미는 박스 외곽에서 더 좋은 슈팅 각도와 프리킥 유도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바이라미의 인프런트 직접 프리킥은 이 경기의 중요한 승부 장면이 될 수 있다. 룩셈부르크가 박스 근처에서 몸을 늦게 넣거나 파울로 끊는 장면이 나오면 알바니아는 세트피스 한 번으로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어내는 직접 프리킥마다 바이라미의 가마차는 킥이 골문 구석을 향하면 상대 수비와 골키퍼 모두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의 전방 마무리와 시나니의 왼발 전개를 통해 반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바헤이루가 중원에서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팀 전체의 패스 속도가 늦으면 전방까지 공이 살아서 들어가기 어렵다. 알바니아는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이 박스 앞 공간을 정리하고 상대의 느린 전진 패스를 미리 끊어내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을 다시 가져온 뒤에는 측면 풀백과 이선 자원이 공과 공간을 함께 관리하며 하프스페이스 진입을 노릴 수 있다. 하프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와 컷백이 연결되면 룩셈부르크 수비는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룩셈부르크의 수비 라인이 더 낮아지면 알바니아는 박스 외곽 슈팅과 직접 프리킥, 낮은 컷백까지 다양한 루트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아슬라니의 빠른 패스 전개와 바이라미의 세트피스 킥, 우준이의 침투를 앞세워 룩셈부르크의 느린 전개와 박스 주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중앙 간격 관리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미국은 발로건의 침투와 플리식의 측면 돌파, 틸만의 이선 연결을 통해 공격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보다 수비 전환과 전방 압박의 연결성이다.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게 들어가면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그 순간 중앙 지역이 독일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에게 너무 쉽게 열린다. 독일은 바로 이 구간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시알라는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 이후 전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하프스페이스에서 수비 블록을 찢어내는 움직임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압박 타이밍을 놓치면 무시알라가 박스 앞에서 볼을 받고 곧바로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다. 운다브는 그 앞에서 센터백을 묶어두며 문전 마무리 위치를 잡을 수 있고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박스 근처까지 치고 올라오며 두 번째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월드컵을 대비한 명확한 플랜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경기 내용이 팬들의 기대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 시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홈에서 치르는 경기라면 더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수비 정렬이 필요하지만 독일의 중앙 전개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수비 라인은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무리하게 측면 크로스만 반복하지 않고 중앙에서 무시알라를 거쳐 박스 앞 슈팅 루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플리식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독일이 고레츠카를 앞세워 중원 경합에서 밀리지 않으면 공격 흐름은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미국의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독일이 중앙을 점령하고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핵심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이선 파괴력까지 감안하면 독일이 원정에서도 승부의 방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호주가 얼마나 많은 수비 숫자를 배치하느냐보다 그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을 얼마나 촘촘하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다. 스위스는 4-1, 4-1 구조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자카가 경기 방향을 조율하고 전방에서는 엠볼로가 중심을 잡아주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오카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호주의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 사이 공간을 직접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스위스는 단순한 크로스 공격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외곽 전개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 호주는 5-4-1로 수비 숫자를 많이 세우겠지만 블록 안쪽 간격이 벌어지면 수비 라인이 오히려 수동적으로 밀릴 수 있다. 특히 세컨볼 경합에서 반응이 늦어지는 순간 스위스는 박스 외곽에서 다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자카가 흘러나온 볼을 잡아 묵직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 경기 흐름은 단번에 바뀔 수 있다. 호주의 수비는 숫자로는 두껍게 보일 수 있지만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가 벌어지면 스위스가 가장 좋아하는 공격 공간이 열린다. 스위스는 엠볼로를 향한 전방 연결 이후 이선 자원들이 세컨볼 상황에 빠르게 붙을 수 있고 오카포의 안쪽 침투까지 맞물리면 호주 수비는 방향 전환에 늦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호주는 이란 쿤다와 마빌의 측면 속도를 활용해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공격 전환이 막히는 순간 다시 수비 블록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스위스가 중원에서 다시 볼을 회수하면 호주는 박스 앞에서 계속 두 번째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호주의 문제는 수비 숫자가 아니라 수비 간격이다. 많은 선수가 뒤에 있어도 안쪽 공간을 막지 못하면 자카의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 엠볼로의 전방 장악, 오카포의 침투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중원 퀄리티와 파이널 서드 진입 완성도에서 앞서는 스위스가 경기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파나마의 중원 수비 간격과 보스니아의 하프스페이스 공략 능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파나마는 4-23-1 구조에서 워터만의 박스 안 움직임과 디아스의 측면 돌파를 살려 공격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격 전환 이후 중원 복귀가 늦어지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 구간이 바로 보스니아가 노릴 핵심 지점이다. 바이락타레비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면 파나마는 첫 압박과 두 번째 커버 모두 늦어질 수 있다. 그 순간 제코와 타바고비치가 센터백을 붙잡아두면 보스니아는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스니아는 단순한 측면 크로스가 아니라 하프스페이스 침투 이후 짧은 패스와 컷백, 박스 외곽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다. 파나마 입장에서는 고도이를 중심으로 중앙을 조여야 하지만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 속도가 늦으면 커버 라인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세컨드 라인이 쉽게 내려앉는 장면이 반복되면 보스니아의 이선 자원들은 박스 앞에서 더 여유롭게 볼을 잡을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차이가 선명하다. 보스니아는 코너킥 찬스가 발생될 때마다 반대쪽 파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코와 타바고비치가 중앙에서 수비 시선을 끌고 반대편에서 뒤늦게 들어오는 자원이 헤더각을 잡는 장면은 파나마 수비에 상당한 부담이 든다. 그리고 첫 헤더가 막히더라도 흘러나오는 볼을 다시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두 번째 공격까지 준비할 수 있다. 반면 파나마는 워터만과 디아스의 개인 능력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공격이 끊긴 뒤 수비 전환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보스니아가 파나마의 느린 중원 복귀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흐름이다. 세트피스 제공권과 박스 앞 수적 우위까지 감안하면 보스니아가 승부처에서 확실한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더 자세한 분석과 추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공유방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스포츠의 모든 것, 명장 스포츠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